옛날 옛적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집 주인은 고위 관직을 지낸 양반으로 집안이 번창하여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집 안채에는 25살이 된 처녀가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장녀인 연초이였지요. 연초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워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는데 16살 때 이웃 고을의 젊은 선비와 혼인 약속을 맺었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면 참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해 가을 왜구들이 남쪽 바다에서 쳐들어와 큰 전란이 일어났고 연초이의 약혼자는 의병으로 나가 싸우다가 소식이 끊어졌답니다. 아가씨, 분명 살아서 돌아오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연초이는 약혼자를 기다리며 안채에만 머물렀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 갔답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낮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이러시면 몸이 상할 텐데. 하인들이 걱정했지만 연초이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집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서율쇠라고 했는데 나이는 26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답니다. 사실 율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의 본명은 서문율이었고 한때는 서문정가의 둘째 아들이었답니다. 비록 서자 출신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요. 유라, 너는 비록 서자이지만 형보다 더 뛰어나구나. 아버지 서문정은 율세의 재주를 아끼며 정식으로 그를 가르쳤어요. 율세는 글 공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목수일과 농사일도 척척 해냈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거든요. 서자라고 해서 기죽지 마라.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율세는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한 선비가 되리라는 꿈 말이에요. 형인 서문호는 적자였지만 학문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율세를 질투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저놈만 편애하신다. 서자 주제에. 서문호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율세는 형의 질투를 알고 있었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답니다. 그런데 율세가 20살이 되던 해 서문정가에 큰 화가 닥쳤어요. 서문정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답니다. 사실은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것이었지만 관가에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서문정을 잡아들여라.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관리들이 들이닥쳐 서문정을 끌고 갔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형 서문호는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어요. 유라, 너는 서자니까 연좌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멀리 피해라. 아버지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율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문정이 옥중에서 병으로 숨졌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는 깊은 병에 걸려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이름도 모두 잃고 떠돌이가 되었답니다. 양반과 서자에서 하루아침에 천민이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다른 양반집에서 글 가르치는 일을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문정가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김없이 쫓겨났답니다. 서문정의 아들이라고? 당장 나가라. 역적의 자식을 어떻게 우리 집에 둘 수 있겠는가. 어디를 가나 차가운 시선과 거부뿐이었어요. 율세는 점점 초라해져 갔고 결국 이름까지 바꿔 머슴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서문율에서 서율세로, 양반에서 머슴으로 말이에요. 몇 년간 여러 집을 전전하며 온갖 천대를 받았어요. 어떤 집에서는 도둑 취급을 받았고 어떤 집에서는 밤낮 없이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하지만 율세는 참고 견뎠어요.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방랑하던 중 연초이의 집에 오게 된 것이었답니다. 어디서 온 놈인지도 모르겠고 말도 별로 안 하니 영 믿음이 안 간다. 행랑어미는 처음부터 율세를 못마땅해 했어요. 다른 머슴들도 율세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특히 철수라는 머슴이 율세를 가장 경계했어요. 철수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머슴으로 다른 머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저놈 뭔가 수상해. 말투도 이상하고 손도 거칠지 않은 게 영 의심스러워. 철수가 다른 머슴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머슴치고는 너무 점잖아 보이지 않아? 혹시 다른 집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건 아닐까? 아니면 도망친 죄인이 아닐까? 머슴들 사이에서 율세에 대한 의혹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율세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도왔어요. 특히 손재주가 좋아서 부서진 문짝을 고치거나 울타리를 손보는 일은 다른 머슴들보다 훨씬 잘했지요. 한 번은 사랑채 처마가 비에 젖어 썩기 시작했는데 율세가 나서서 하루 만에 말끔히 고쳐놓았답니다. 주인 어른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저놈, 어디서 저런 기술을 배웠을까? 하지만 이런 율세의 능력이 오히려 다른 머슴들의 질투를 샀어요. 특히 철수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느꼈답니다. 주인 어른이 율세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우리는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저놈은 몇 달 만에 뭔가 꼴 보기 싫어. 철수는 점점 율세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힘든 일만 시키거나 실수를 유도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율세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어요. 어느 날 연초이가 며칠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가씨가 또 기운을 잃으셨나 보다. 죽이라도 끓여드려야겠어. 행랑어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평소 요리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파 누웠답니다. 그때 율세가 조용히 나섰어요. 제가 죽을 끓여 드릴게요. 너가? 남자가 죽을 끓일 줄 아나? 행랑어미가 의아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철수가 비아냥거렸어요. 머슴이 주제를 모르고 안채 음식을 함부로 만진다고? 그래, 괜히 문제만 생기겠어. 다른 머슴들도 동조했지만 행랑어미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답니다. 율세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정성스럽게 씻기 시작했답니다. 찬물에 쌀을 담가두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천천히 끓였어요. 중간중간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눕지 않게 조심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끓인 죽에서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위해 끓여주는 죽 같았답니다. 사실 율세는 어머니가 병들어 누웠을 때 몇 달간 직접 죽을 끓여 드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지요. 이상하네. 저 놈이 언제 요리를 배웠을까? 다른 머슴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철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평범한 머슴이 저렇게 할 리 없어. 이 죽을 안채로 가져다 드려라. 행랑어미가 다른 하인에게 시켰지만 율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채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마루에서 드리겠습니다. 율세는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안채로 향했답니다. 발걸음도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안채 마루에 이르렀을 때 방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십니까? 죽을 가져왔습니다. 율세가 정중하게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이 살짝 열리며 하얀 손이 나와 죽그릇을 받아갔답니다. 그 순간 율세는 그 손이 얼마나 가늘고 차가운지 느꼈어요. 그 다음 날도 율세는 연초이를 위해 죽을 끓였어요. 처음에는 죽그릇이 반도 비워지지 않은 채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정성으로 죽을 끓여 가져다 드렸지요. 철수는 이런 율세의 행동이 못마땅했어요. 주제를 모르고 머슴이 안채 아가씨를 위해 죽을 끓인다고? 그러게 분수를 알아야지. 뭔가 꼴 보기 싫어. 다른 머슴들도 철수의 말에 동조했지만 행랑어미가 허락한 일이라 겉으로는 뭐라 하지 못했답니다. 아가씨가 죽도 제대로 안 드시네. 걱정이야. 행랑어미가 한숨을 쉬었지만 며칠 후부터는 그릇이
조금씩 더 비워져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나왔어요. 아가씨가 죽을 다 드시는구나. 참 다행이다. 행랑어미가 기뻐했지만 율쇠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안채로 가져다 드릴 뿐이었지요. 이런 모습을 본 철수의 질투는 더욱 커졌답니다. 저놈이 대체 뭔데 아가씨가 그 죽만 드시는 거야? 우리가 해드린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니 분명 뭔가 있어. 평범한 머슴이 아니야. 어느 날부터는 율쇠가 죽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날은 잣을 넣고 어떤 날은 대추를 넣었어요. 또 어떤 날은 호박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저 놈이 어떻게 저런 걸 알까? 다른 머슴들이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율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철수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른 머슴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저놈 정체를 확실히 알아봐야 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그래,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야. 혹시 도둑놈이 아닐까? 철수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부엌에서 쌀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쌀독에 쌀이 반 이상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거의 없어졌다. 행랑어미가 소리를 지르자 모든 하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철수가 일부러 꾸민 일이었답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쌀로 떡을 만들어 먹은 것이었지만 일부러 율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이었어요. 서로 자신은 모른다고 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율쇠에게 향했답니다. 새로 온 놈이 수상하다. 밤에 몰래 훔쳐간 게 틀림없어.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그놈 말고 누가 그럴까? 평소에도 이상했어. 어디서 왔는지도 말 안 하고. 다른 머슴들이 수군거렸지만 율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율쇠는 과거 서문정가에서 누명을 쓴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너 진짜 쌀을 가져갔냐? 행랑어미가 다그쳤지만 율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 안 하는 걸 보니 맞는 모양이네. 철수가 승리감에 차서 소리쳤어요. 다른 머슴들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때 안채에서 연초이가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며칠간 죽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일입니까? 아가씨, 부엌에서 쌀이 없어져서요. 이 머슴이 훔친 것 같습니다. 행랑어미가 설명하자 연초이가 율쇠를 바라보았어요. 율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이놈 말고 누가?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어요. 연초이는 차근차근 부엌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쌀독 주변을 자세히 보고 바닥에 떨어진 쌀알들도 확인했지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어제 밤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았답니다. 춘보야, 너는 어제 밤에 뭘 했니? 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기는? 저도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한 머슴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너는 어제 밤에 뭘 했니? 저는 똑바로 말해봐. 연초이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자 철수는 당황했어요. 원래는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진 것이었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친구들이 와서 술을 좀 마셨어요. 그래서 안주가 없어서 쌀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철수가 결국 자백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율쇠를 의심했던 머슴들은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그래, 맞습니다. 쌀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범인이 자백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모두들 율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사과하지는 못했답니다. 연초이가 율쇠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했습니다. 의심받으셨겠어요. 율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초이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율쇠의 눈은 깊고 차분했는데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마님. 율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깊었어요. 연초이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의 말투며 눈빛이 평범한 머슴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율세야라고 부르겠어요. 연초이가 말하자 율세의 눈에 잠깐 놀란 빛이 스쳤어요. 주인이 머슴을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마님. 율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런 상황이 더욱 못마땅했어요. 자신이 벌인 일이 오히려 율세의 인품을 부각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행랑채에서 소란이 벌어졌답니다. 술에 취한 머슴들이 율세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뭔데 마님이 그렇게 두둔해 주냐? 철수가 술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디서 온 놈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오늘 우리가 창피당한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철수를 비롯한 몇몇 머슴들이 술김에 율세를 둘러쌌어요. 율세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았답니다. 사실 율세는 양반가에서 자랄 때 무예도 배웠고 몸도 단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말 좀 해봐. 대체 넌 뭐야? 한 머슴이 율세의 가슴을 밀치자 율세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지요. 이놈이 우리를 우습게 보나? 그래. 혼내줘야겠어. 싸움이 벌어졌고 율세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맞았지만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답니다. 내가 손을 들면 마님께 누가 될 것이다. 결국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야 다른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그만해, 죽겠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율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초이는 율세가 상처투성이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처를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어요? 연초이가 약상자를 가져와 율세의 상처를 돌봐주며 물었어요. 율세는 가만히 앉아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답니다. 그대 손에 다친 자는 없었느냐? 연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마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율세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자신이 다친 것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다니. 연초이는 점점 율세에게 관심이 생겨갔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죽을 끓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도움이에요. 마님께서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율세의 진심 어린 말에 연초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연초이가 죽그릇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조금씩 남겨서 돌려보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숟가락만 남겼는데 며칠 후부터는 더 많이 남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율세는 그 그릇을 가져와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그 그릇에 마당에서 딴 국화 한 송이를 얹어서 다시 가져다 놓았답니다. 처음에는 들국화였는데 점점 더 예쁜 꽃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봉선화, 어떤 날은 맨드람이었지요. 철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저놈 봐라. 꽃까지 따다 주고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 아가씨도 이상해. 머슴이 따다 준 꽃을 받으시다니. 다른 머슴들도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연초이 앞에서는 뭐라 하지 못했답니다. 저 꽃이 저를 살립니다. 어느 날 연초이가 마당에 구절초를 베어내려는 다른 머슴을 말리며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율세는 잠시 움찔했답니다. 구절초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율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연초이가 대답하자 율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죽그릇에 구절초만 얹어서 가져다 놓았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연초이의 아버지 집에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율세가 목수일을 돕는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그 머슴, 손재주가 예사롭지 않구먼. 어디서 저런 놈을 데려왔소? 글쎄요. 봄에 온 놈인데 출신을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 대답하자 손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놈 손놀림을 보니 양반가 출신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소. 혹시 모르니까 말이오. 그 손님의 말에 철수는 긴장했어요. 혹시 율세의 정체가 밝혀지면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일이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그 무렵 연초이는 율세가 밤에 몰래 글을 쓰는 것을 목격했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행랑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본 것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율세가 서당에서 아이들이 쓴 글씨를 베껴 쓰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글씨로 말이지요. 붓을 잡는 손놀림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분명 평범한 머슴이 아니야. 연초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율세에게 직접 묻기는 어려웠답니다. 한편 철수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율세가 언젠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율세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연초이와 율세가 우물가 처마 밑에서 마주쳤답니다. 연초이는 우물물을 길러 나왔고 율세는 빨래를 널러 온 참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둘 다 처마 밑으로 피했지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경쾌했답니다. 율세야, 네, 마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연초이의 질문에 율세는 긴 침묵을 지켰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저는 주인 마님을 사모할 자격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 말에 연초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율세를 향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격이 없다니요.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마님, 율세가 연초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답니다. 저는 마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연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며칠 후 연초이는 율세의 방에서 낡은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빨래를 걷다가 바람에 날린 천을 쫓아가다 우연히 들어간 방이었지요. 그 책에는 서문정가 씨 먼전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답니다. 서문정은 몇 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양반 집안의 성씨였어요. 연초이는 그제야 율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답니다. 서자로 태어나 연자를 피해 머슴이 된 것이구나. 책 속에는 시와 산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모두 율세의 필체였어요. 특히 한 구절이 연초이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꽃은 피어도 이름 없고 사랑은 있어도 말할 수 없네. 연초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연초이의 집안에서 새로운 혼담이 들어왔어요. 상대는 도청 관찰사의 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젊은이라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꼭 혼인을 시켜야겠다. 딸이 나이도 많아졌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연초이는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너를 시집 보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집안의 체면도 있고 딸의 장래도 걱정되었거든요. 저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시간.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제게는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연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아버지는 크게 놀랐어요. 누구냐? 어느 집 아들인가? 그것은 연초이는 차마 율세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머슴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아무튼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까지 제 마음을 정리하겠어요. 좋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연초이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철수는 이 소식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연초이가 혼인하면 자연스럽게 율세와의 인연도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율세를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율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율세의 방이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물건들도 모두 없어졌답니다. 율세가 어디 갔을까? 다른 머슴들도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속으로 안도했답니다. 율세가 스스로 사라져 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마을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혐의로 잡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말도 안 돼요. 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연초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관가에서 결정된 일이었어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고 했답니다. 사실 이것도 철수가 꾸민 일이었어요. 마을의 불량배들과 짜고 율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답니다. 철수는 율세가 마을을 떠나는 것을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훔친 물건을 율세의 짐에 몰래 넣었던 것이지요. 이제 저놈은 끝이야. 다시는 이 집에 올 수 없을 거야. 철수는 만족해했지만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어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고 율세는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철수의 음모도 드러났어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철수가 불량배들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이었지요. 왜 그런 짓을 했어? 관아에서 철수를 신문하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율세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무시당했어요. 마님도 그 놈만 편애하고 저놈이 있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철수의 질투와 시기심이 만든 비극이었답니다. 연초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어요. 아버지, 율세를 당장 풀어주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머슴을 위해.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연초이의 고백에 아버지는 크게 놀랐어요. 딸이 머슴을 사랑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너 정신이 나갔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연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마음을 본 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아버지, 율세는 서문정가의 아들입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양반 출신이에요. 연초이가 율세의 정체를 밝히자 아버지는 더욱 놀랐어요. 서문정가라고? 그 집안은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했지만 율세는 무고합니다. 그냥 연좌를 피해 숨어 지내고 있을 뿐이에요. 연초이의 설명을 들은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문정가는 몰락했지만 본래는 명문가였고 서자라도 양반 출신이라면 머슴보다는 나았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율세를 풀어주기로 했답니다. 대신 연초이는 혼담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해야 했어요. 좋다. 율세는 풀어주겠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연초이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율세가 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야위어 있었어요. 연초이는 그런 율세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율세야, 괜찮아요? 마님께서 저를 위해 고맙습니다. 율세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연초이가 자신을 위해 혼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집안이 혼례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수를 준비하고 예물을 정하고 날짜를 잡았답니다. 율세는 그제야 연초이가 곧 시집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님이 혼인하신다고? 그래. 다음 달이야. 좋은 분이시라던데. 다른 머슴이 대답했지만 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부터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답니다. 율세는 자신 때문에 연초이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율세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답니다. 죽을 끓이던 손으로 더는 마님의 운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편지를 읽은 연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혼례 당일 새벽, 연초이는 가마를 타지 않았답니다. 아가씨, 시간이 늦었어요. 어서 단장하셔야지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을. 혼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율세가 머물던 방에 죽 한 그릇과 편지를 남기고 쓰러졌답니다. 살아있으라던 당신의 뜻을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연초이는 한 달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온 집안이 걱정에 빠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누군가 그녀의 방에 죽을 갖다 놓았답니다. 율세가 끓여주던 바로 그 죽이었어요. 향기며 맛이 똑같았답니다. 누가 이 죽을 끓여주는 걸까?
집안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초이는 그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후 연초이가 깨어났을 때 사랑채 마루에 율쇠가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머슴복이 아닌 간소한 선비 복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얼굴도 전보다 말쑥해 보였어요. 마님, 율쇠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마님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마님께서 저 때문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연초이가 율쇠의 손을 잡았어요. 율쇠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답니다. 마님, 저는 이제 서문율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연초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율쇠는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의 책을 보았어요. 서문정가라는 도장이 찍힌. 율쇠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서자 출신입니다. 집안이 몰락한 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지요. 연초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죽을 먹는 여인이 아닌 마음을 내는 사람이고 싶어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하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어요. 율쇠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살 작은 집도 마련해 주마. 하지만 다시는 이 집에 올 생각은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초이가 깊이 절했어요. 두 사람은 마을 한편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답니다. 집은 작았지만 마음만은 넓었어요. 마당에는 구절초를 가득 심었고 매일 아침 서로에게 죽을 끓여 주었답니다. 율쇠는 마을에서 서당 선생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연초이는 바느질을 하며 생계에 보탰지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답니다. 여보, 오늘 죽에는 뭘 넣어볼까요? 대추는 어떨까요? 당신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그럼 저는 잣죽을 끓여드릴게요. 매일 아침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죽을 끓이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었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을이면 마당에 구절초가 하얗게 피어났고 봄이면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구절이라고 지었답니다. 구절초를 보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구절이가 자라면서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왜 매일 죽을 끓여주세요? 그건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란다. 그럼 저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죽을 끓여줄래요. 구절이의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세월이 흘러 연초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단다.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와 결혼했어요? 할아버지가 끓여준 죽이 너무 맛있어서란다. 그게 다예요? 아니야. 진짜 이유는 할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거든. 사랑은 이름보다 그릇 속 온기로 남는 것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살았단다. 연초이는 마당에 핀 구절초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행복이 남아 있었어요. 율쇠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연초이를 위해 죽을 끓였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끓일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왜요? 당신을 처음 사랑하게 된 것도 죽을 끓이면서였거든. 율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젊은 부부가 연초이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단다. 다만 매일 서로를 위해 작은 정성을 기울이는 거지. 작은 정성이요? 그래,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죽을 끓여줬어. 그 따뜻함이 사랑을 지켜준 거란다.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그들도 매일 서로에게 죽을 끓여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집 마당에는 매년 가을이면 구절초가 하얗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죽 끓는 냄새가 난다고요. 비록 연초이와 율쇠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며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을을 떠났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훗날 다른 곳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평생 율세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절초와 죽 한 그릇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지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베풀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